지수야, 이제 됐지? 빨리 짐 빼. 성준이 집이니까.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 복도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이러셨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뭐야, 그게.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그 다음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시누이 성아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성준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이날을 위해 7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 윤지수는 올해 43살입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 6명짜리 작은 회사입니다. 재벌도 금수저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악착같이 모은 사람입니다. 22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두 분 다 사고였어요. 갑자기 혼자가 됐는데 집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일단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테리어 회사 현장 보조로 들어갔어요. 하루에 14시간씩 주 6일을 일했습니다. 자재 나르고 현장 청소하고 옆에서 보면서 시공 배웠습니다. 그게 3년이었어요. 30살에 독립했습니다. 자본금은 800만 원이었고 직원은 없었습니다. 혼자 뛰어다니면서 견적 내고 시공하고 AS까지 했어요. 첫 3년은 솔직히 밥 먹는 게 사치였습니다. 라면이랑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조금씩 됐습니다. 한 집에서 입소문이 나고 그 집 지인한테 또 소개가 나고 아파트 인테리어 시장이 커지던 시기를 제가 잘 탄 거예요. 35살부터 연 매출이 10억을 넘었습니다. 직원도 생겼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집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월세 살면서 모은 돈이 있었거든요. 12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출을 더 얹으면 마포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었어요. 딱 그때 성준을 만났습니다. 36살 봄이었어요. 성준은 대기업 영업부 과장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잘했어요. 처음 만난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힘으로 사신 분이 제일 멋있어요. 의지할 데 없이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는 늘 혼자였거든요. 누가 그걸 대단하다고 해준 적이 없었는데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1년 사귀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봄이었어요. 그런데 집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준은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저는 집을 사려고 했고요. 마포구에 33평 아파트가 있었는데 매매가가 당시 18억이었습니다. 제가 12억 있고 나머지 6억은 대출받을 생각이었어요. 성준이 말했습니다. 나도 보태고 싶은데 지금은 좀 부족하고 몇 달 뒤에 채울 수 있어. 일단 네 이름으로 계약하고 나중에 내가 갚을게. 저는 그냥 제 이름으로만 했습니다. 성준한테 말했어요. 갚을 거 없어? 우리 같이 살면 되잖아. 성준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고마운 거 잊지 않겠다고도 했어요. 계약금과 잔금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윤지수였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저녁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이복순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수야, 성준이가 집 샀다고 했는데 마포라고 했나?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성준이가 집을 샀다고요. 네, 마포요. 일단 그렇게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성준이랑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성준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집을 당신이 샀다고 했어?
성준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응, 그냥 엄마한테 집 얻어 산다고 하면 창피하잖아.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해줘. 그래도 거짓말은 아니지. 나중에 말해야 해. 응, 나중에 자연스럽게 말할게. 그 나중이 7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며칠만 있다 갈게. 며칠이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됐습니다. 두 달이 석 달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아예 짐을 푸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이 제 명의라는 걸 시어머니는 모르셨고 제가 먼저 꺼내기가 어색했거든요. 성주는 아무 말이 없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눌러 앉으셨습니다. 규칙이 생겼어요. 밥은 무조건 된장찌개 아니면 김치찌개여야 했습니다. 제가 파스타를 만들었더니 느끼한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아침은 7시까지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현장이 있는 날은 새벽 5시 반에 나가야 하는데 아침 차리고 나가야 했어요. 한 번은 성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계시는 거 나는 괜찮은데 아침 밥은 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새벽에 현장 가는 날도 차려야 하니까. 성준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당연히 당신이 밥을 차려야지, 며느리인데. 그게 다였습니다. 시누이 성아도 문제였어요. 성아는 33살인데 결혼을 안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깨졌고 그럴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며칠씩 묵었어요. 묵으면서 빨래를 쌓아놨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돌렸어요. 한 번은 부탁을 했습니다. 성아야, 빨래 좀 직접 돌려줄 수 있어? 나 요즘 현장이 겹쳐서 바빠. 성아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새언니가 하면 되잖아요. 오빠 집인데. 오빠 집.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명절마다 시어머니 친구들이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준이가 집을 크게 장만했잖아. 여기가 성준이 집이야. 저는 그 옆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직장 동료가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동료가 지수 씨 집 맞죠? 라고 했더니 이러셨어요. 며느리 집이 아니라 우리 아들 집이야. 동료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성준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집이 4명이라고. 성준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와서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민망해. 그럼 계속 이렇게 살라고? 아, 진짜 가족끼리 명의가 뭐가 중요해. 같이 사는 집이잖아. 말이 안 됐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설명하기도 벅찼어요. 그 이후로도 제가 말을 꺼낼 때마다 성주는 엄마가 민망하다, 별걸 다 따진다, 예민하게 군다는 말로 넘겼습니다. 저는 지쳐서 포기했어요.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자연스럽게가 이런 방식일 줄은. 그리고 또 있습니다. 관리비, 식비, 공과금, 시어머니 용돈, 성아 이사 보증금 전부 제가 냈습니다. 성준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긴 것도 거기서 퇴직한 것도 사업하겠다고 해서 제가 3천만 원 빌려준 것도 사업 망하고 다시 취직한 것도 1년 만에 그만둔 것도 그 사이에 생활비가 끊긴 달이 많았어요. 저는 그냥 다 냈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성준이 아내, 성준이 집에 사는 며느리였습니다. 7년이 그렇게 갔어요. 불륜을 알게 된 건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커피 끓으러 내려가려는데 위에서 성준의 통화 목소리가 들렸어요.
2층 침실이었는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응, 나야. 잘 잤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목소리로 얘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아직 자고 있어. 걱정 마. 저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성주는 누군가한테 제가 아직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성준이 핸드폰을 숨기려다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핸드폰 줘.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준이 3초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던지듯 건넸어요. 잠금 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불륜을 저지르면서 잠금 번호는 결혼기념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카카오톡 화면이 열려 있었어요. 상대방 이름은 민지아였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년 동안 이어진 대화였습니다. 핸드폰을 침대 위에 내려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커피를 끓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2년 동안 저는 일하고 밥 차리고 공과금 내고 시어머니 용돈 드리고 성아 이사 도와주고 성준 사업 자금 대주면서 그 집을 지켰습니다. 그 사이에 성준은 다른 여자와 인연을 보냈습니다. 제 집에서 제 돈으로 말이죠. 저는 그날 성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갔다가 현장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밥 먹었습니다. 성준이 조용했습니다.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성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알아.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어? 그 여자랑 헤어졌어. 다시는 안 볼게. 저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볼게. 성준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주말에 시어머니가 성아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4명이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성준이한테 들었어. 근데 있잖아. 남자들이 한 번씩 실수할 수 있잖아. 그걸로 이혼까지 가면 너무 크게 가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민지라는 애가 원래 성준이 전 여자친구래. 오래된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지수 너도 일만 하고 바쁘게 살았잖아. 남편을 방치한 너 잘못도 있는 거지. 제 탓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냥 잘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때 성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오빠한테는 민지 씨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민지 씨가 얼마나 상냥하게 오빠 대하는지 몰라요. 새언니는 항상 일 얘기만 하고 좀 무뚝뚝하잖아요. 저는 성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를 만난 적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성아가 그 여자를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상냥한지 안다고 했으니까 오래 본 거였겠죠. 신우이가 오빠 불륜 상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에 올려놨습니다. 떨리지 않도록. 시어머니가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지수야, 이렇게 된 거 애도 없는데 서로 억지로 사는 것보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 성준이도 새 출발하고 싶다잖아. 이혼해.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2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고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박수연 변호사였는데 첫 미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이게 굴면 손해예요. 분하지만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은 이미 7년 전부터 죽어 있었거든요. 핸드폰 포렌식을 맡겼습니다. 삭제된 대화, 사진, 위치 데이터가 복원됐어요. 2년치 기록이 나왔습니다. 호텔 영수증도 있었고 여행 사진도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현장에 나간 날 민지라는 여자가 제 집에 들어온 기록도 있었습니다. 성준이 일하러 간 날이라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출력했습니다. 계약금 이체 내역, 잔금 이체 내역,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간 기록이었어요. 대출 계약서, 7년치 상환 내역.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것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혼인 전 취득한 특유 재산이고 대출도 전부 의뢰인 명의예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해도 이 집은 손 못 댑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 그 말을 들으니까 7년치가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 집에서 제가 얼마나 이방인이었는지, 제 집인데 제 집이 아닌 것처럼 살았는지, 불륜 위자료는요? 증거 이 정도면 2천에서 3천 사이예요. 상대방 경제력 봐서 결정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돈도 받아야 했습니다. 7년이었으니까요. 3월 화요일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성준과 저 각자 변호사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성준 쪽이 먼저 말했습니다. 위자료 1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저희는 3천만 원 청구합니다. 불륜기간 2년 귀책 사유 정도 감안한 금액이에요. 성준 변호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실랑이가 있었어요. 결국 2천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재산 분할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집이 제 특유 재산이라는 게 명백했으니까요. 성준 쪽에서도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자기가 산 집이라고 거짓말을 해놨으니 지금 와서 사실 제 돈으로 산 집 나눠달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어요. 제가 먼저 조정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시어머니와 성아가 앉아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다 됐어? 성준이 뒤따라 나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표정이 저는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잘 됐네. 이제 성준이 새 출발하면 되지.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지수야, 이제 짐 빼줘야 하는 거 알지? 성준이 집이니까. 성아가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성준은 뒤에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등기부등본이에요. 시어머니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그 다음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소유자란 윤지수. 이게 무슨 소리야? 마포구 그 아파트요. 소유자가 저예요. 처음부터. 성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아가 서류를 낚아채 봤어요. 이거 진짜야? 언제부터? 2017년 3월이요. 결혼 전에 계약했어요. 시어머니가 성준을 돌아봤습니다. 야, 성준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집 샀다고 했잖아.
성준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7년 동안 우리가 지수 집에서 산 거야?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어요. 퇴거 통지서입니다. 이혼이 확정됐으니 더 이상 제 집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72시간 안에 나가주세요. 시어머니가 성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7년 동안 며느리 집에 얹혀 살면서 내가 그거 하나 믿고 얼마나 지수한테 함부로 했는데. 성준이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소리 낮춰. 소리를 낮춰? 지금 이게 말이 돼? 성아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오빠 진짜야?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직원들도 다른 이용자들도 쳐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으셨어요. 어지러워. 성아가 달려갔습니다. 엄마, 저는 박 변호사를 돌아봤어요. 구급차 불러주세요. 박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차분하게 봉투에 주워 담았습니다. 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마포 은하공인 이영희인데요. 혹시 마포구 아파트 윤지수 씨 맞으세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매물 등록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가 윤지수 씨로 되어 있어서요. 확인 전화 드리는 거예요. 매물 등록 요청. 누가 요청했나요? 김성준 씨라고 하시던데 집 팔려고 하신다고요. 근데 등기상 소유자는 윤지수 씨시고 김 씨는 등기에 없으셔서요. 눈을 감았습니다. 성준이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 집을 몰래 팔아서 현금으로 챙기려고요. 그 매물 없던 걸로 해주세요. 집주인인 제가 팔 생각 없습니다. 아, 네. 그럼 그렇게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바로 박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제 집 매물 등록 신청을 했대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기 미수로 추가 고소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성준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성준이 문 열고 들어서다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굳히더니 말했어요. 법원에서 그게 뭐야? 엄마 쓰러지게 하고 싶었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7년을 같이 살았잖아. 나도 기여분이 있어.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재산 분할 가능하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기여분? 응, 7년 살았으면 있잖아. 당신이 7년 동안 집에 뭘 기여했어? 같이 살았잖아. 결혼 생활 자체가 기여야. 관리비 낸 적 있어? 생활비 낸 적 있어?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한 번이라도? 대출이자 매달 180만 원, 7년 동안 1억 5천이 넘어. 그거 전부 내 통장에서 나갔어. 당신 기여분이 어디 있어? 성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내가 매물 등록 신청했더라. 소유자 동의도 없이. 성준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건 사기 미수 해당될 수 있다고 변호사가 그러던데. 추가 고소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성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72시간 줬어. 짐 싸. 이틀 후였습니다. 72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준은 짐을 다 싸지 않았어요. 큰 가구들이랑 시어머니 물건, 성아가 맡겨둔 박스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법적 퇴거 절차를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건물 앞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28에서 9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성준 옆에 서 있었고 둘이 다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저는 건물에서 나오다가 그 둘을 봤어요. 민지가 저를 발견하더니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윤지수 씨 맞죠? 저는 멈췄습니다. 민지 표정이 이상했어요. 주눅든 게 아니었습니다. 당당했어요. 뭔가 준비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성준 씨가 저한테도 거짓말했거든요. 그래서요? 저 성준 씨 믿고 인연을 만났잖아요. 이혼하면 같이 살 거라고 했는데 그 집도 성준 씨 집이라고 했고요. 근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한 발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상황에서 뭔가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2년을 기다렸는데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보상이요? 네, 집 지분이라도 일부 받거나 아니면 위로금이라든가. 성준 씨한테 받기가 어려우면 그쪽이 줘야죠. 저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성준을 봤습니다. 성준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 민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지 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2년이잖아요. 저도 시간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긴 좀 억울하죠. 억울해요? 네. 저는 천천히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수연 변호사 명함이었어요. 그거 억울하시면 이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민지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뭔데요? 제 변호사예요. 민지 씨가 저한테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민지 씨한테 청구할 수 있는 상간녀 위자료 금액도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민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그 얘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민지 씨가 지금 저한테 돈 달라고 한 거 맞죠? 그냥 상의하러 온 거지. 저 민지 씨 고소할 수 있어요. 증거도 있고요. 2년치 대화 내역, 위치 데이터, 호텔 영수증 다 복원됐거든요. 제 집에 들어온 날 기록도 있어요. 민지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냥 얘기를 하러. 소송 걸지 말지는 제가 결정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판단이 달라지겠죠. 민지가 성준을 돌아봤습니다. 성준 씨, 뭐라고 좀 해봐요. 성준이 말이 없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민지가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성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나한테 이혼하면 같이 살 거라고 했잖아. 집도 있다고 했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야? 2년 동안 나 가지고 논 거야? 성준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지금은 좀이 뭐야? 나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지금 상황이 복잡해. 복잡해? 나는 그냥 버려지는 거야? 저는 그 두 사람을 보다가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지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야, 김성준, 나 책임져야지.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들었어요. 그날로 민지가 성준을 차버렸다고 합니다. 2년을 기다렸는데 집도 없고 돈도 없는 남자인 게 밝혀졌으니까요. 성준은 그날 이후 민지한테 연락이 안 됐다고 했어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사흘째 날 법적 퇴거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성준이 그제야 짐을 쌌어요. 박스 15개. 7년이 박스 15개였습니다. 시어머니 물건이 10개, 성아 물건이 5개. 집 내리는데 반나절 걸렸어요. 성준이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성준이 저를 봤습니다. 지수야. 대답 안 했습니다.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방 구할 때까지 며칠만 있으면 안 돼? 저는 일어났습니다. 안 돼. 우리 7년이잖아. 그 7년 동안 네가 뭘 했는지는 알지?
성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관 앞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어요. 나가. 성준이 박스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이 진짜로 제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오래 소리 없이.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게 이상하게 슬펐어요. 그날 밤 11시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받았습니다. 지수야.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어요. 나 병원 갔다가 이제 퇴원했어. 다행이에요. 지수야, 내가 많이 미안해.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성준이한테 속은 거야. 나는 진짜로 성준이 집인 줄만 알았어. 어머니가 저한테 함부로 대하신 건 그냥 그게 어머니 방식이었던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말을 못했습니다. 집이 제 것인 걸 알았으면 달리 하셨을 건가요? 그게 더 서러운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2달쯤 지나서 성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야, 나 지금 많이 힘들어.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바라보다가 답장 안 했습니다. 다음 날 또 왔어요.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읽었습니다. 오래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 뭘 다시 시작한다는 건지.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다시 연락하지 마.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후회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성준은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민지도 떠났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었어요. 몇 년간 이직을 반복해서 경력이 끊겨 있어서 이력서를 돌려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인맥으로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용인으로 돌아가셨다가 성준이 돈이 없으니 생활비를 드릴 수가 없어서 결국 부산 친척 간처 월세방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성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빠를 원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게 거짓말을 왜 하냐고.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슬프지도 반갑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7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쩌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저한테 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혼 후 첫 봄이었습니다. 가구를 새로 들였어요. 시어머니가 느끼한 냄새 난다고 치워두게 한 파스타 냄비를 다시 꺼냈습니다. 주방에 허브 화분을 놨어요. 거실벽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집이 제 것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7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회사도 잘 됐습니다. 직원 2명 더 뽑았고 대형 오피스텔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처음으로 법인 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성준이랑 시어머니가 나가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우편이 왔습니다. 부산 소인이 찍혀 있었어요. 시어머니 손글씨였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었어요. 지수야, 나는 부산에 잘 있다. 이 편지를 쓸까 말까 오래 생각했는데 안 쓰면 죽을 때까지 마음에 걸릴 것 같아서 나는 며느리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 네 말이 맞아. 그게 더 서럽지.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대했어야 했는데 7년 동안 네가 생활비를 다 감당했다는 거 이제는 알아. 밥도 차리고 공과금도 내고 우리 다 먹여 살리면서도 아무 말 안 했잖아. 내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미안하다. 성준이는 나한테도 거짓말을 했어. 근데 내가 아들을 그렇게 키운 거잖아. 엄마만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것도 내 탓이야. 잘 살아라, 지수야.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 같아. 저는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원망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저도 알고 시어머니도 알고 있을 거예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파스타를 끓였어요. 봉골레였습니다. 바지락 넣고 화이트 와인 넣고 마늘 볶고 창밖에 비 내리는 동안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끓인 파스타를 편하게 먹었습니다. 지금 저는 잘 지냅니다. 회사는 법인으로 전환했어요. 직원도 12명이 됐고 올해 첫 번째 상업시설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제주도 카페 인테리어예요. 처음으로 서울 밖 현장입니다. 집은 그대로예요. 마포 아파트, 제가 처음 계약했을 때 그 집. 집값이 올라서 이제 30억이 됐어요. 지난 봄에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말티즈고 이름은 봄이에요. 성준이 있을 때 강아지 키우자고 했더니 털 날린다고 반대했거든요. 지금 봄이는 제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7년 동안 왜 그렇게 참았을까? 진작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 7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 혼자 버티면서 제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제 이름으로 된 집입니다. 제가 지킨 집입니다. 그 집에서 저는 오늘도 삽니다. 봄이랑 같이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안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소중함이 사람인지 돈인지 체면인지는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무시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당신은 그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입니다.